알루미늄 선풍기가 날견축을 삐걱거리며 돌았다. 3번 돌고 1번 쉬는 것처럼 느린 바람. 형광등은 낮에 들어온 모기 몇 마리를 유인하듯 희미하게 깜빡였다. 창밖은 말라테의 밤, 지프니 브레이크 소리, 개 짖는 소리, 멀리서 들리는 노래방 마이크의 울림. 이준호 52. 그는 바닥에 앉아 맥주캔을 굴렸다. 차갑지 않았다. 냉장고는 몇 달 전부터 성에만 만들었다. 휴대폰에 저장된 가족 단톡방은 여전히 제목이 필리핀 정착 대작전인데 대화는 한참 전 공항에서 손 들던 날로 멈춰 있다. 그는 캔을 열지 않았다. 대신 창틀에 팔을 걸치고 새벽을 데우는 습기 속에 오래 서 있었다. 문득 첫 여행의 장면이 떠올랐다. 그때는 모든 게 쉬워 보였다. 처음 필리핀에 놀러왔던 건 장마가 끝나갈 무렵이었다. 마카티의 호텔은 싸고 깨끗했고 직원들은 이름을 불러주며 웃었다. 타하로스 위로 안개가 걷힐 때 아내가 말했다. 어머, 여기 공기 한국 같지 않다. 아이들은 바탕가스 해변에서 파도에 넘어지며 깔깔댔다. 지프니 뒤편의 화려한 그림, 길모퉁이에서 파는 망고의 달콤함, 저녁마다 울리는 성당 종소리. 한국에서 지친 준호는 그 모든 것이 구원처럼 느껴졌다. 여기는 될 것 같아. 한반 호텔 베란다에서 그는 아내에게 말했었다. 우리 여기로 올까? 애들 아직 어리잖아. 새로 시작하는 거지. 아내는 웃었다. 또 시작? 그래, 이번엔 천천히. 돌아오자마자 그는 욕심을 감춘 설득을 시작했다. 집을 줄이고 가게를 정리하고 적금을 해지했다. 양가 부모님은 고개를 저었지만 아이들은 외국 학교에 눈이 반짝였다. 2달 뒤 가족은 공항에서 포옹을 했다. 모든 장비가 새로워 보였고 모든 계획은 반듯했다. 외국 땅에서 가족은 하나였다. 처음 몇 달 5 식구는 거대한 도시 속 작은 섬처럼 서로를 꽉 붙잡았다. 언어가 안 되는 대신 손짓과 표정으로 세상을 헤쳐나갔다. 장을 보러 나가면 네가 달걀을, 내가 양파를, 아이들은 밀크티를. 밤이면 식탁에 둘러앉아 하루를 나눴다. 오늘 쌀러맛포 20번은 한 것 같아. 운전기사가 자꾸 쿠야라고 불러. 나보고 오빠래. 웃음이 많았다. 낯선 곳에서 내 편이 있다는 건 얼마나 든든한가. 준호는 작은 한국식 분식 가게를 열었다. 김밥과 떡볶이, 라면과 김치볶음밥. 처음엔 교민들과 호기심 많은 현지 손님이 몰렸다. 스파이시? 리틀? 아니, 얼롯? 그는 엉터리 영어로도 잘 팔았다. 임대료는 한국보다 싸고 인건비도 부담이 덜했다. 첫 달, 매출은 종이에 적을 때마다 뿌듯했다. 그는 자주 말했다. 여보, 이번엔 진짜 될 것 같아. 균열은 늘 티 안 나게 시작했다. 식재료가 한 번에 통관이 지연됐고 냉장 창고가 고장났다. 카드 결제기가 말썽을 부려 현금만 받는 날이 늘었다. 우기엔 손님이 뚝 끊겼고 비가 그치면 바닷가에 나가던 손님들이 도시로 돌아오지 않았다. 직원 한 명이 갑자기 그만두고 다음 직원은 이틀 만에 나오지 않았다. 노쇼. 이웃가게 사장이 말했다. 구야, 여기서 비즈니스? 느리게, 아주 느리게 가야 해. 느림은 비용이었다. 피 같은 초기 자본은 계획보다 빠르게 줄었다. 아이들의 학비 청구서엔 액티비티 비용이 끼어 있고 국제학교 버스비는 고정 지출처럼 묵직했다. 아내는 고개를 숙이고 가계부를 썼다. 당분간 외식 줄이자. 알았어. 대신 일요일엔 바다 가자. 하지만 일요일엔 종종 폭우가 왔다. 빗소리와 함께 가게 천장서 물이 떨어졌고 바닥에 새 양동이를 놓았다. 준호는 그런 날이면 잠깐 가게 문을 닫고 가족을 데리고 성당 납 카페에 앉았다. 아이들이 숙제를 하는 동안 창밖엔 비가 낮게 흘렀다. 그는 그때마다 마음속에서 물은곤했다. 이게 맞는 길인가? 어느 해 우기는 유난했다. 바람은 길을 걷고 불었고 빗줄기는 벽을 두드리듯 쏟았다. 그날 가게 앞 하수구가 넘쳤다.
전기가 떨어졌다. 어둠 속에서 손님들이 핸드폰 불을 폈다. 그는 화로를 치우고 재떨이를 비우고 곤란한 웃음을 지으며 환불을 했다. 쏘리. 누군가는 괜찮다고, 누군가는 다음에 오겠다고 했다. 하지만 다음은 쉽지 않았다. 비는 매상만이 아니라 마음까지 파고들었다. 그 즈음에 맏아들이 말했다. 아빠, 나 수학은 한국 교재로 하고 싶어. 여기 커리큘럼이랑 맞질 않아. 둘째가 덧붙였다. 친구들은 좋은데 나도 한국 가보고 싶어. 아내는 말없이 아이들의 머리를 쓸었다. 준호는 식탁에서 젓가락을 놓았다. 결정은 어느 오후에 내려졌다. 더울수록 냉정해지는 날. 아내가 먼저 꺼냈다. 애들은 한국으로 보내자. 부모님도 계시고 적응이 덜 돼서 그래. 준호는 반사적으로 말했다. 그럼 우린? 아내가 조심스럽게 그를 봤다. 당신은 여기 가게 정리 좀 해야지. 빚도 있고.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논리였다. 가게를 닫아도 비용은 남았다. 빚은 손에 잡힐 때까지 흔적을 지웠다. 공항 가는 길목, 창밖은 밝았다. 아이들은 마지막으로 밀크티를 들고 웃었다. 게이트 앞 포옹이 길어졌다. 아내가 그의 귀에 속삭였다. 무리하지 마. 연락 자주 해. 그는 말 대신 고개를 여러 번 끄덕였다. 문이 닫히고 탑승구 화면의 글자가 바뀌고 사람들의 발걸음이 흩어졌다. 그는 혼자가 되었다. 혼자가 되자 시간은 달라졌다. 아침엔 늦게 깨도 누군가를 깨울 필요가 없었다. 물을 끓이는 소리가 집에 가득 찼다. 식탁에는 그릇 하나, 숟가락 하나. 벽은 넓어졌고 방은 싸늘해졌다. 그는 가게를 접을 수 없었다. 하루라도 더 열어야 손해가 덜했다. 공과금은 택배처럼 잊지 않고 도착했다. 밤이면 손님 대신 파리만 들끓었다. 파리채를 한참을 휘두르고 주방 문턱에 기대에 잠시 앉아 새벽을 기다렸다. 전화는 매일 했다. 시차는 2시간. 한국에서 아이들이 학교 다녀와 숙제할 때 그는 가게 뒷방에 앉아 영상통화를 걸었다. 아빠, 오늘 시험 87점. 오, 잘했네. 근데 아빠, 우리 집 근처에 새로 분식집 생겼어. 떡볶이가 필리핀보다 덜 매워. 아내가 귀에서 말했다. 당신, 눈밑이 좀 꺼졌다. 괜찮아. 더워서 그래. 통화가 끊어지면 가게는 더 조용해졌다. 그는 자주 시장에 갔다. 고르고 고른 망고를 사와서 칼로 조심스럽게 벗겼다. 노란 과육이 칼날에 붙어 떨어졌다. 그는 작은 덮씨에 정갈하게 담아 냉장고에 넣었다가 밤에 꺼내 혼자 먹었다. 그 맛은 언제나 가족을 떠올리게 했다. 임시방편의 단맛. 그가 망고 한 조각을 입에 넣을 때마다 어떤 장면이 따라왔다. 아내의 웃음, 아이들의 엉뚱한 농담, 제삿날의 소란, 겨울에 창문을 열면 바로 들어오던 한국의 찬 공기. 그리고 그 뒤를 이어 뼈내진 후회가 밀려왔다. 그는 자신에게 물었다. 왜 그렇게 서둘렀지? 왜 이 나라의 느림을 내 방식의 빠름으로 이기려 했지? 그 후회의 목소리는 처음엔 낮았지만 점점 커졌다. 가족을 방패처럼 앞에 세운 건 아니었나? 우리라는 말 뒤에 숨어 결국 나의 욕심을 밀어붙인 건 아니었나? 밤은 길었고 선풍기는 다시 삐걱거렸다. 그는 혼자 남은 뒤 비슷한 얼굴들을 보게 됐다. 낡은 바에서 텐도아이를 마시는 중년의 일본인, 아침마다 바닷가에서 수영을 하고 돌아오는 호주 노인, 그리고 매주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는 한국 아저씨들. 그들은 서로의 이름을 금방 잊었지만 사연은 오래 기억했다. 어느 날 마주 앉은 남자가 말했다. 형씨도 남아있는 사람? 예. 우린 다 남은 사람이지. 남아서 버티는 사람. 돌아갈 이유를 아직 못 찾은 사람. 그 말엔 누구도 술잔을 들지 않았다. 가게를 닫는 날이 다가왔다. 마지막 주 그는 메뉴판을 내려 걸고 오래 쓴 냄비를 닦았다. 한켠에 쌓아둔 그릇들은 하나둘 팔려나갔다. 단골 몇 명이 찾아와 사진을 찍었다. 구야, 고맙다. 여긴 추억이야. 그는 웃었다. 사실 추억은 비용으로, 비용은 후회로,
후에는 시간을 갉아먹는 부식으로 변해 있었다. 문 닫는 날 오후 바람이 강했다. 중국산 간판이 삐걱거리며 움직였다. 그는 셔터를 절반까지 내리고 의자 하나를 꺼내 앉아 거리를 바라봤다. 아이들이 뛰었고 노점상이 파파야를 썰었다. 옆 가게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케이팝을 틀었다. 모든 게 여전히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가게는 그 순간부터 과거였다. 가게를 닫자 그는 일용직을 전전했다. 물류창고에서 박스를 옮기고 호텔 주방에서 접시를 닦고 가끔은 한국 식당 배달도 했다. 몸은 가벼워졌고 마음은 조금 덜 무거워졌다. 누군가의 월급을 맞춰줄 걱정을 안 해도 되었다. 대신 내 월세와 밥값을 걱정했다.